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실정, 그리고 3교시 오늘은 올바른 에너지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주제로 에너지 자원 개발의 실정, 그리고 에너지 안보 현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에너지 자원 개발 정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프게도 당분간은 화석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자, 에너지는 장기간으로 사업을 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특성상 단기간에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생활에도 엄청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기가 단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10분만 단전이 돼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죠. 이게 뭐 한 달간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한순간이라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미니멈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낭비되는 에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IEA가 발표한 세계의 에너지 아웃룩을 봐도 현재 80% 이상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화석연료는 2030년을 피크로 서서히 감소를 하지만 그래도 현재 80%인 화석연료 의존도는 여전히 60%대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석연료를 뜯어보면 가스는 안 줄 가능성이 높고, 분명한 거는 석탄은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유는 어쩌면 그냥 유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 추정치 예정되는 값들은, 예상값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에 의해서 바뀌느냐,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정책을 어떻게 강력하게 실행하느냐, 그 실행력 정도에 따라서 불확실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많은 중요한 기관들이 에너지원의 구성을 추정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어느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결국 자원 개발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미리 앞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 개발의 특징은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낮은 성공률, 그리고 준비 기간이 길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10년, 15년 앞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소를 해도 마찬가지죠. 발전소를 지으려면 땅을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민원을 해결해야죠. 그럼 보통 10년,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년 뒤에 전력이 부족하다, 그럼 벌써 늦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원 개발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는 나라에만 있죠. 화석연료가 지금 80%고 2050년이 돼도 60%를 이루면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싫지만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없애는 기술이랑 연계를 시키면 가능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국내 자원 개발한 게 없고 해외에서 확보한 것도 석유가스는 11%, 그 다음에 광물 자원은 28%.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 생산이 많은 나라들이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베네수엘라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생산량은 100만 배럴이 안 돼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려운 나라일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오펙의 맹주죠.
그 다음에 캐나다도 전 세계 석유 생산량 중에 한 4%, 4위 정도를 차지한다는 소리예요. 가스의 경우에는 카타르가 많이 생산하고 한국도 과거에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카타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뭐 호주, 그 다음에 카타르, 미국,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다양하게 수입선을 갖다가 우리가 넓혀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나라들,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편제성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석유 공급이 독점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 그 다음에 오펙 중에서는 사우디지만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그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 세 나라를 합치면 30% 이상이죠. 이거 더하기 국영석유 회사들이 생산하는 게 70%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석유 에너지의 공급량을 일부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그쵸?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유가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다. 왜냐하면 공급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공급량을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는 요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국영석유 회사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죠. 이 두 개 합치면 한 2천만 배럴 정도 되네요. 이 두 나라는 자유시장에 맡겨진 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생산을 많이 하고 유가가 떨어지면 생산을 덜 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가스가 유가에 가장 큰 폭으로 생산량이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가는 상승 하강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탐사기간이나 유가 변동성을 생각하면 사업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꾸준히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참여 어떻게 광구 매입은 돈이 있으면 저유가 시에 해야 되는데 저유가 시에는 굳이 또 광고 매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급의 차질이 발생을 안 하니까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은 저유가 때 광고 매입을 많이 해서 M&A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져가는 회사들을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탐사 광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산 광구는 바로 생산해서 캐시플로우가 나니까 이 탐사 광구와 생산 광구의 비율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반영하는 것이 결국 탐사 기간이 길고 유가 변동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살려서 사업을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산업이 크다 그랬죠. 대규모, 장기적, 그리고 기술 이전도, 그 다음에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주기를 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이 특히 많으니까 이런 에너지 산업이 뜨면은 주변에 관련 산업이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도 어떻게 되죠? 뭐 배터리와 관련된 것처럼 2차 산업,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뜬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만드는 소재와 관련된 자원회사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얘를 활용해서 뭐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붐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런 관련성을 우리가 앞뒤로 연결을 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투자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보유 광구는 비축기지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매장량의 잔존 가치는 절대 미래 유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허수라 그랬죠. 왜냐하면 남은 양이 많기 때문에. 남은 부존량은 지금 현재 유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낮으면 수익은 줄지만 매장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생산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유가는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보유 유전은 무슨 역할을 한다? 해외 원유 비축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자원개발 주기와 우리가 이제 인생을 비교해 보면은 탐사 개발 단계는 돈만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청년기를 해서 우리가 취업하기 전까지 투자만 계속해요. 투자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생산하죠. 생산기. 그럼 보통은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뭐 20년 이상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생산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투자한 거를 빼먹을 수가 있죠. 대학교 4년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들죠. 자, 그 다음에 종료할 때는 어떻게 또 돈이 들어가죠. 우리도 장례비 들어가는 것처럼 얘도 P&A 하는 비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는 얼마만큼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느냐, 그것도 투자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 개발도 인생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과수원 맨날 열리죠. 매년 과수가 열리죠. 그냥 과수원 사놓고 관리를 안 하면은 과일이 열리질 않죠. 열리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업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맞게 최적화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잘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런 유지, 보수할 때 그거를 어떻게 잘하는지에 따라서 회수 기간들이 엄청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어떤 거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적으로 탐사 광구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죠. 그 대신 성공하면 수익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비용에서도 빨라요. 그래서 투자 10년 된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회수하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이면 회수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생산 광구를 들어가면은 차입에 의해 가지고 생산 광구를 들어가면은 위험도는 낮아요. 왜? 매장량이 줄거나 있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리스크는 없죠. 수익성이 그 대신 낮겠죠. 왜? 리스크가 적으니까 수익성이 낮은 게 맞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비용 회수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광구 매입을 돈을 빌려서 하면은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리스크에 노출이 금방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의 사업을 참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사 광구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탐사 광구를 한두 개 했다가 이 탐사 광구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성공할 확률이 적죠. 그래서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을 동시에 많이 추진하려면 회사가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수를 할 때도 기술력에 따라 가지고 원래는 이 정도 생산이 되는 거였는데 기술 개발을 해서 이것만큼 생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은 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단계에 따라서 가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지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알아온 자원 개발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자원 개발을 추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 개발의 고위험성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전문성을 갖추고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한 성공률이 낮죠. 그러면 여기도 전문성, 포트폴리오, 그리고 대형화야죠. 회사가 커야 일부 사업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회사가 살아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하면 돼요. 일관성 있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타산업에 영향을 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플랜트 회사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 EPC 회사들, 그리고 피드 디자인하는 회사들에 하려면 우리가 운영 광고를 한 다음에 여기서 계약을 우리가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LNG 도입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드는 그 해양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산업이니까 누가 나서는 게 좋아요? 자원 외교를 어떻게 한다? 조용히. 소문을 내면 안 돼요. 소문을 내면 다른 나라에서 다 눈치채고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처럼 결국 성공적으로 자원 개발을 하려면 이 모든 요소인 전문성, 포트폴리오, 대형화, 운영권 사업, 공기업 활용, 얘가 동시에 더하기가 아니라 뭐죠? 곱하기죠. 이 얘기는 요 5개 중에 하나라도 안 돼서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탐사 광구에서 광구 매입을 하고 성공을 한다면 매장량을 확보해서 생산량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이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탐사에 성공을 하는 선순환 지속 발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 핵심은 전문성 있고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느냐? 비연속성, 비전문성, 그리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소형화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선순환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가 등락에 따라서 사업 참여하고 철수를 반복적으로 엇박자를 낳는 거죠. 고유가 때 사업 참여하죠. 근데 고유가 때 사업을 참여하면 수익은 언제 나요? 10년 뒤에 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유가 때 사업을 철수해요. 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럼 결국 두 번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사업 참여하면서 손실, 사업에 철수하면서 손실. 그죠? 그 다음에 전시성 있는 단기 성과 지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정부는 간섭만 하고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안에 하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무력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원외교를 갖다가 국정조사를 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회사들은 자원외교가 아닌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 있는 광구를 들어간다. 근데 이 캐나다는 국영석 회사가 없어요. 국영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원외교가 먹혀 들어가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자원외교가 먹혀 들어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국영기업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왜? 거기에서 관권을 주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중동과 같은 나라들. 그래서 사실은 해외 자원 개발이 자원 외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동일시돼서 정책적으로 정량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쟁화를 하는 거예요. 정쟁. 이게 정쟁화가 되면은 자원 개발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때에 맞는 시기에 제때를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자원 가격은 상승 하강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해지돼요.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개발 목표와 전략은 뭐냐? 한국은 적정 수준의 매장량 확보와 생산량 확보를 통해서 자원 안보를 확립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공급로가 집중이 돼 있으면 어떤 그 나라에 유사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은 결국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도입선 다변화로 유사시에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 보유국과 자원 미개발 국가로 우리가 기술력이나 자본을 갖다가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국가로 진출 확대는 자원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운영사업 적극 참여로 운영기술 확보해서 전략화를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게 에너지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자원 개발은 자원 안보도 하면서 신성장 동력화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입선 다변화도 해야 되는 거고, 주변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영 광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유가 때는 뭐가 좋아요? 자원의 수익 금액이 주니까 좋고, 고유가 때는 기업이 수익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좋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자원 개발의 특징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밑에 부분에서. 그렇죠? 이 밑에 부분은 뭐예요?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결국 전문 인력이랑 전문 경영체제, 그래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위에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상 누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선순환이고 지속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책 추진이나 그 회사의 평가도 장기적인 접근,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용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민간 기업에서 안보를 책임질 수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공기업을 통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원 확보는 공기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민간 기업은 뭐 사장의 임기도 짧고 그 다음에 오너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 단기간에 에너지 가격이 반등이 되거나 감소가 되면 떨어지면은 정책을 쉽게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분도 일정량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성과는 사실은 15년 전에 조상들이 해놓은 일 때문에 우리가 과일을 따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후손을 위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권에서는 사과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5년 진 다음에 다른 정권에서는 복숭아를 좋아하고 그러면 사과나무를 다 뽑아내죠. 자, 새 정권에서는 또 배가 좋아요. 자, 그러면 15년이 지나도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사과건 복숭아건 배건 상관이 없이 뭐를? 비타민을 원하는 거죠. 15년이 지나도 비타민을 제공하는 과일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서 시간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 그리고 기술력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를 증가시켜서 365일을 하면 거의 4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를 덜하는 거를 반복해서 게을리 365일간 하면 계속해서 곱하는 거죠. 0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업은 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자원개발의 본질은 뭐냐?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유현진이 돌을 던지면 돼지한테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 돼지가 나를 아프게 한 거는 공이기 때문에 공을 물어 뜯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한테 던지면 호랑이는 뭘 봐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공을 던진 사람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본래적인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 개발을 하는 해외 자원 개발의 목적은 뭐냐면 자원 안보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수익은 내야 되죠. 근데 단기적인 수입에 매몰이 돼서 원래 목적인 자원 빈국의 해외 자원 개발 목적을 자원 안보 측면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그 9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